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법무사 1차 자, 주요 과목입니다. 상법.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법은 여러분 사실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해서 민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민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법 공부를 할 때는요. 상법만 하는 게 아니라 민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법은 여러분 항상 다른 과목하고 할 때 같이 조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민법 할 때는 민법, 다른 거 우리 상법 할 때는 민법, 상법.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집행할 때도 집행민법, 공탁할 때는 공탁민법.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민법책은요 반드시 여러분 책상 위에 항상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자, 민법 공부 타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 공부 타임은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합니다. 1년 내내. 시험 전날에도 민법을 봐야 됩니다. 그게 민법입니다. 여러분 민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특별법의 상법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상법은 이런 겁니다. 자,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예컨대 갑을 간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다. 그 다음에 갑을 간에 뭡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예. 그 다음에 갑이 예를 들어가지고 위법한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법 행위가 되고 그러면 을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뭐 이런 것들.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죠. 자, 그러면 상법은 뭐냐면 상인들 간의 법률 관계. 상인들 간의 법률 관계니까 뭐죠? 결국 상행위죠. 상인들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거는 민법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민법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바로 그게 바로 상법입니다. 상법. 그 예컨대 민법에 있는 표현이 있는 것들이 상법에서 달리 부르거나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는 있거나 아니면 민법과 다르게 더 취급하는 특별 규정이거나 맞죠? 예컨대 민법의 소멸시효 같은 거는 일반 채권이 10년인데 상법에서 상사시효는 5년입니다. 왜? 상거래 관계는 빨리 정리돼야 되죠. 그래서 5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예를 들어가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 이런 말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상업대리인, 영업대리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는 이제 민법에는 없는 제도가 상법에 있는 게 있겠죠. 뭐 상호나 상업장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무언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설명하면 앞으로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민법은 이랬는데 상법은 이렇다. 아시겠죠? 민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은 이렇다.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면서 자,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민법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법만의 고유의 설명이라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항상 민법이 베이스가 됩니다. 내내 보시면은 자, 일단 그렇게 정도로 알아놓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상법에 대한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상법. 자, 상법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첫 번째 총칙입니다. 제1편 총칙.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상행위, 상행위 편. 2편. 그 다음에 3편이 바로 가장 비중이 많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 다음에 4편이 이제 보험. 자, 그리고 우리가 상법에서 보험은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이야. 역시 또 채권이고 상행이죠. 그 다음에 해상, 바다에서 장사.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상법전에는 항공운송이 있습니다. 상법전에는 항공운송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실상 있죠. 안 합니다. 뭐 안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고, 안 나오고 대부분의 우리 교재라든가 우리가 수험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은 안 하면 됩니다. 안 할 겁니다. 체계도 없고요. 진짜 안 하면 돼. 그래서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희한하다기보다는 상법 시험인데 상법이 아닌 법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어음법과 수표법이야. 어음과 수표법, 어음법 그리고 수표법이라고 있습니다. 됐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 상법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상법, 어음법, 수표법인데 자, 요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좀 불편을 하시고 이야기가 왜? 접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온다 이 말이죠.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이 어음수표법을 다루는 시험은 우리 대한민국 상법 시험에서 두 군데입니다. 바로 우리 법무사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이에요. 법무사와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에서는 요걸 다 다룹니다. 우리 법무사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죠. CPA. 공인회계사가 어음수표가 들어갔다가
올해부터 이제 음수표를 안 합니다. 시험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죠? 어쨌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출제 비중을 보겠습니다. 출제 비중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총칙에서 파트에서 이제 요 문제, 우리 요 두 가지를 보통 총칙 상행위를 묶어가지고 보통 잘 말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8문제. 특히 우리 법원 시험에서 특징이 굉장히 많이 냅니다. 굉장히 많이 냅니다. 8문제. 그러니까 우리 상법에 총 몇 문제 나오죠? 30문제잖아요. 그죠? 상법에서 총 30문제를 출제하는데, 여기서 8문제. 자,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평균 14문제가 나옵니다. 14문제. 자, 그리고 보험이요. 최근에 좀 많이 냅니다. 비중이. 그래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4문제. 자, 그리고 해상이 2문제. 그리고 음수표를 이제 합쳐서 보통 한 2문제. 요렇게 낸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다? 한 30문제. 맞나? 30문제 되죠? 10문제, 24문제. 예. 그렇게 해서 30문제. 이렇게 30문제 냅니다. 30문제. 자,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묻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야. 로스쿨생들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뭘 묻느냐 하면은 이제 수험생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수험생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래, 저는 이제 항상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해도 된다 그래.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수험 전략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 법무사 있잖아요. 여러분 할 때 우리가 음수표를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권장드립니다. 뭐 내가 가르쳐서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좋아요. 하면 좋아. 그리고 이때 아니면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혼자 음수표 할 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파트도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는데 어쩔 수 없어. 해상은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요거는 드립다 판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심하게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상은 여러분, 제가 좀 거칠 말로 말하면은 짱돌 판례를 많이 냅니다. 그냥 긁어옵니다. 그냥 긁어와요. 뭐 일반 우리가 기본서, 이른바 교수님들이 이제 쓰신 기본서에도 없고요. 없습니다. 수험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룰 수가 없어. 근데 막 내. 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랑, 그죠? 그러니까 해상과 음수표, 요게, 잠깐 좀, 골치가 좀 아픈데 학생들이 말하지만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선택인데 안 해도 되지만은 하면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보험은 꼭 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여러분,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채권법이고, 기본적으로 보험은 꼭 좀 하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비중이 많은 회사죠. 회사 14문제. 그죠? 14문제. 요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비중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표 관련해서는 이게 참 딜레마가 뭐냐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출제 비중은 꼴랑 2문제 정도거든.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설명할 거는 이만큼인데 실제 시험은 요거 뭐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만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해보고 어쨌든 여러분이 그저 도움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하여튼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 우리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 갈 때 보통 전략적으로 요 총칙 상용 회사 있죠? 보세요. 요렇게 해서 있잖아요. 여기 22문제잖아요. 뭐 굉장하죠? 여기서 그 22문제라고 20문제가 넘어요. 20문제가 넘어. 그리고 요것만 잘 잡아도 합격이죠. 합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파트라인 잡을 때 제가 이제 보통 말할 때 18문제에서 19문제가 합격선입니다. 평균 합격선. 18문제, 그러니까 서로 문제 중에서요. 18에서 20, 그러니까 18에서 19이면 합격선이라고. 물론 뭐 많이 맞으면 좋겠죠. 근데 다른 거랑 비슷하게 맞출 때 보통 우리가 그래서 18개, 19개. 여기 합격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를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 거의 안 틀리고 한다. 그럼 합격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이거는 약간 뭐다? 좀 약간 뭐 부족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뭐 내가 상법을 고득점 하겠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상법은 1차거든. 여러분 1차밖에 없잖아. 요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다 치는 과목은 2과목이 있죠.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은 1, 2차 다 있죠. 그러니까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되게 잘해야 돼. 특히 민법은 더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법은 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많이 하시라 하기를 좀 그래. 왜 그러냐면 1차 과목이거든. 1차만 패스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9개 정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확실하게.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한 수준일 때를 말합니다. 다른 과목이 비슷한 수준.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잘하면 합격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소홀히 하라 말은 절대 제가 아닙니다. 소홀히 하라 말은 아니고 어쨌든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법원 시험의 특징은. 법원 시험의 특징은 한때는 이 두 개가 9문제가 나온 데 있어서 상총 상행위가 9문제 출제된 데 있어요. 9문제. 황당하죠? 3분의 1이 출제됐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 잘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죠? 회사는 이제 좀 시간을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자, 상법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내용에 따른 분류. 상법에 항상 설명합니다. 내용에 따라가지고, 분류입니다. 내용에 따를 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크게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뭐 상법뿐만 아니라 모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활동을 하잖아요. 돈벌이 활동하는 게 결국에는 상인입니다. 알겠습니까? 돈벌이 하려고만 하는 게 바로 장사, 기업, 상인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뭘 해야 되겠죠? 조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조직법을 배워요. 기업 조직법. 자, 기업 조직법이 바로 대표적으로 총칙과 회사법입니다. 바로 총칙과 회사법. 그래서 상법 총칙. 그리고 회사법. 됐죠? 특히 회사는 여러분 제일 최고죠. 바로 요거. 우리 자본주의 꽃이 회사입니다. 꽃 중의 꽃이 바로 주식회사. 그래서 우리가 회사법을 하지만 사실 회사법이지만 주식회사가 90% 공부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해서 90%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회사를 해서 나머지 4개 회사를 해요. 우리 상법에는 총 5개 회사가 있는데 나머지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됐죠? 그런데 비중을 따지자면 주식회사가 100에서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는요. 주식회사랑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총칙회사. 자, 그 다음에 장사해야 되겠죠? 장사하는 게 바로 상거래법이죠. 장사를 한다가 상거래법, 상거래법이야. 자, 여기 이제 많은 거죠. 상거래 바로 대표적인 게 상행위잖아요. 그죠? 상행위. 그래서 상행위법입니다. 자, 여러분 상행위는요. 사실 채권법이야. 채권법이야. 거래가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법이에요. 그리고 상행위 다음에 이제 보험. 또 아까 제가 말했죠. 보험 계약입니다. 우리 보험은요, 보험계약법이라고 그래요. 보험계약법, 상법의 보험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을 규율하는 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상법의 상법의 제4편, 이 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을 다루고, 결국 계약이면 채권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보험업법이야. 그건 우리 상법 시험이 아니야.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와 보험관계자를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보험업법. 자, 그리고 요거 상행위, 그리고 보험. 자, 그리고 또 바다에서 장사하는 게 해상이죠. 그 다음에 항공운송이 있는데 우리 안 하니까. 요런 거. 요게 바로 뭐다? 상거래죠. 상거래. 그죠? 거래가 돈 버는 거죠. 상행위, 보험, 해상.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대금 결제죠. 결국 장사 실컷하면 뭐합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 돈. 그래서 대금 결제 관련해서 바로 이게 뭐다?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엄과 그 다음에 수표다. 이 말이죠. 엄수표법이다.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또 나누기도 한다 이 말이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다. 이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죠? 상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직, 장사, 대금 결제, 돈 받는 거. 그죠? 이거 아무리 잘하면 뭐해? 돈 못 받으면 헛장사죠. 헛장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망하는 게 2가지야. 하나가 미수, 하나가 세금이야. 제일 힘들지. 미수와 세금. 미수, 돈 못 받는 거. 세금. 그럼 2개 중에서 어느 게 더 무섭다? 세금. 세금은 죽어도 따라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그렇기 때문에 조직, 거래, 돈 받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거를 배운다. 그 다음에 요거 회사가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는 여기인데 아까 말했지만은 어음수표는 여러분 가성비가 이제 작아서 그죠? 여러분이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만 저는 뭡니까?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 하더라도 업을 하더라도 어음수표 관련해서 여러분 어음 관련해서는 처리할 일이 생깁니다. 상담도 들어오고 어쨌든 간에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상법에 그죠? 자,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이제 처음에 기본 여러분 인트로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책 기본 강의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이제 처음 듣는 분들 계셔서 제가 잠깐 제 프로필만 설명하면 저는 이제 상대를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나왔죠. 삼성그룹에 입사하고 그다음에 CJ, 옛날에는 제일제당, 지금 CJ로 바뀌었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읽었어.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자부하지만은 이제 민법 그리고 상법, 민사소송법 요거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뭐 내용을 알거나 많이 아는 분들이 더 많겠죠. 교수님들이나 다른 강사도 있겠지만은 설명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좋게, 재미있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저와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법무사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말들도 제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계속 해야 좋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하고 집중도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요.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중간에다 제가 항상 있잖아요. 에피소드라든가. 물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공부와 관련된 거예요. 알겠죠? 사례를 풍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옆에다가 뭐 체크해놔도 되고요. 적어놔도 되고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자, 전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제가 전부 그 중에 태반은 다 경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이제 쌓은 것들인데 다 우리가 민법, 상법, 민사소송, 민사집행 됐죠? 모두 등기도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게 상법이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상법을 여러분 하려면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 민법이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민법. 뭐 공부하는 분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소송이 돼야 돼. 소송과 집행. 알겠죠? 왜? 판례 같은 내용을 나올 때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 민사소송이 딱 받쳐주지 않으면 상법이 쫙쫙 이래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중간중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강의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좀 시간이 좀 부족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죠? 제가 어쨌든 그 회사란 거죠. 계약한 시작 그 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맞춰가지고 할 텐데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자 상법 서설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간단하게. 자, 우리가 형식적 의미,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법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나오죠. 형식과 실질. 헌법할 때 나오죠. 형식적 의미 헌법, 실질적 의미 헌법. 민법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리고 우리 형식이라는 게 바로 뭐다? 법전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법전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편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6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다? 그렇습니다. 항공운송 시험에 안 나온다. 이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단행법으로 뭐가 있다? 엄법, 수표법이 있다. 엄법, 수표법이 있다. 두 문제 나오는 엄법, 수표법이 있다. 예. 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엄법과 수표법은 상법이 아닙니다. 상법 시험에 내지 상법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상법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법전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뭐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한마디로 상법이란 거는 기업에 관한 이게 나오죠? 법입니다. 자, 기업에 관한 법, 기업법설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기업은 아까 잠깐 말했죠. 기업이란 말은 뭐다? 그렇습니다.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리 목적 반복되는 거래 행위라는 경제적 조직체. 참 말이 어렵죠. 학자님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뭐냐면요.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쓴다고. 자, 상인적 설비와 방법, 영리 목적, 반복 거래 행위, 경제적 조직체. 됐죠? 그냥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돈벌이 하는 조직체다. 이래 보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에서 기업하면 회사를 말하죠. 알겠죠? 회사를 말하잖아요. 보통 기업이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지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때 기업은 회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영리 목적으로 즉 돈벌이 하려고 만든 조직체는 다 기업이야.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상인이 될 수 있어. 자, 한마디로 치킨집을 하는 갑이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 갑이 있죠. 그러면 치킨집 사장도 기업이래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바로 사기업, 개인기업. 이거는 개인. 알겠죠? 그러니까 회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말하는 게, 자, 한마디로 여러분, 자, 돈벌이 관계는 그냥 돈벌이 관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법률 관계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바로 요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법은, 민법의 관계, 일반 개인 간의 법률 관계랑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랑 돈벌이 관계는 뭐가 다른가를 계속 이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법원. 자, 우리 민법에도 법원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법의 법원에 바로 1조에 나오죠. 상사적용법규. 그래, 1조입니다. 1조. 상사적용법규. 됐죠? 그래서 민법에 저기 아까 민법하고 그 같이 있듯이 상법에도 상사적용법규라고 나오는데 1조. 자, 우리 한번 조문을 볼까요? 자, 상사에 관해서 본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본법이 상법이야. 상법. 그래서 상사적용법 상법. 자, 그래서 상법이 없으면 뭘 한다? 그렇죠. 상관습법. 그 다음에 상관습법이 없으면 이제 뭐를 한다 그랬죠? 예, 나중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했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게, 자, 의의를 들어갑니다. 바로 상법의 법원이란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 법의 인식 근거. 이것도 참 말이 어렵죠. 맞죠? 그러니까 법의 인식 근거, 뭐 존재하는 형식, 뭐 법의 연원. 이런 말이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야. 법원이란 게 뭐냐는 거죠. 법원이란 게 뭐냐는 거야. 법원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상사 분쟁이 발생했죠. 그럼 상사 분쟁이 발생하면은 여러분, 자, 법원에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 재판을 받아가 판단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잖아. 그럼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 잣대가 필요하죠. 이게 법원이라고. 아시겠죠? 예. 한마디로 상사 분쟁이 생겼을 때 그에 적용될 법규범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말이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이게 법원이에요.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이게 바로 법원. 알겠죠? 그러니까 관계를, 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법원이다 이 말입니다. 상사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님은 뭘 가지고 재판하니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판사님은 상법을 펴놓고 재판하겠고 상관습을 가지고 재판하겠죠. 상법에 맞다 안 맞다, 상관습법에 맞다 안 맞다,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민법이죠. 자, 제가 민법 왜 이렇게 다르게 치냐면 우리는 시험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민법은 상법의 법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법의 1조는요 상사적용법규를 이른바 법원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 요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법원이야. 다만 순서가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 그런데 민법은 뭐다? 법원이 아니라 그래. 민법은 상법의 법원은 아니다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민법이 있느냐? 결론만 말씀드릴게. 하다 안 되면 결국 민법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다? 큰형님 민법으로 간다니까. 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이봐. 특별법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뭐다? 결국에는 뭐다? 일반법은 기본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법원의 종류 자 시작합니다. 1번 상사재정법에는 바로 상법정과 상사특별법이 있죠. 자, 그러면 상법보다 이 안에는 상법정과 상사특별법이 있으면 상사특별법이 우선이겠죠. 여러분 상사특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자본시장법 줄여서. 자본시장법이 제일 무섭고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기업 총수들이라든가 그 관련자들이 뭡니까? 전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었다 해가지고 형사처벌받고 하잖아. 바로 이거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상사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상관습법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옆에다가 요거만 적어놓고 요거는 뒤에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저기 운송이라든가 해상할 때 또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도 같은 거야. 보증도. 자, 보증도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 자, 수입하는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배에 싣고 왔죠. 그러면 수입하는 물건을 배에 실어 온 물건을 수입업자가 물건을 받으려면은 결론 선하증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편하게 들어요. 선하증권. 이게 BL입니다. BL. 선하증권. 이 선하증권이 뭐냐면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권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면 물건 내려준다 이 말이죠. 이걸 보여주면 물건 받는다 이 말이야. 됐죠? 그게 바로 선하증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물건은 도착했는데 선하증권이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런데 한시가 급해. 이 수입상은 이 물건을 빨리 배에서 내려가 팔아야 돼. 알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보증도라는 상관습법을 활용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걸 했고요. 회사 다닐 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그죠? 사탕무나 사탕소스가 들어오죠.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BL이 도착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제가 그 전에 그죠? 우리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은행에 가서 어떻게 한다?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거기다가 뭘 받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LG를 받는 거예요. LG.
요 LG가 바로 Letter of Guarantee를 해가지고 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그래요. 화물 선취 보증서. 자, 화물 선취, 화물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보증서야. 이 guarantee, Letter of Guarantee. 그러면 이 LG라는 게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BL을 대신해 준다 이 말이에요. BL을 대신해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장한테 보여주면 수입 화물 싣고 온 선장한테 보여주면 끄떡끄떡하면서 물건을 내려줍니다. 물건을 내려줍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들이 바로 뭐다? 상관세법상의 보증도다 이 말이에요. 보증서를 받고 물건을 인도해 준다 이 말이죠. 보증서를 받고 물건을 인도해 준다. 이게 바로 상관습서에 인정되는 보증도입니다. 됐죠? 요 정도. 알겠습니까? 요 정도. 자, 요런 게 바로 그리고 이제 관서법은 또 여러분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되죠? 민법 할 때 바로 첫 시간에도 하죠. 관서법이 뭔가. 맞죠? 사실인 관습, 관서법. 사실인 관습, 관서법. 봐. 그러니까 또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서 관서법을 하는 거죠. 요건은 두 가지죠. 오래된 관행, 법적 확신. 오래된 관행, 법적 확신. 법적 확신. 맞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나오죠. 민법은 법원이 아니다. 바로 꼬표입니다. 예, 그래서 법은 아니다. 알아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민법은 상법이라서 상사관계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민법 간다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기본법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이 들어가고 민법은 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통거래 약관 이거는 법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거래 약관은 법이 아니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민법 할 때도 했죠. 약관.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으로 하자는 거죠. 이럴 때 뭐라 그래? 예, 바로 의사설, 계약설입니다. 한마디로 약관의 구속력이 미치는 근거는 그게 법이라서 구속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약관이 계약이 되도록,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도록 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합의설, 계약설이야. 그게 바로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관련 판례 하나 잠깐 볼까요? 박스. 자, 보통보험 약관의 계약 당사자의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죠?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라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약관 그 자체가 법이라서가 아니라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이 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계약설, 의사설, 합의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보통보험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나 작성되었을 때 계약자가 그 보험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모순이죠. 이 말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판례가 고민이 들어있는 거야. 이 굉장히 모순이잖아. 여러분 합의가 뭡니까? 알아야 되잖아. 아니 내용을 알고 합의하잖아. 여러분도 모르는데 합의합니까?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차상명순 씨 합의합시다. 뭘요? 합의하자니까 뭘 합의를 해. 내가 뭘 알아야 합의하지. 합의의 내용과 대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 약관을 여러분 다 읽고 다 알고 계약서 작성합니까? 보험계약 체결합니까? 아니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딜레마인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현실적으로 여러분 약관을 가지고 계약을 말하잖아요. 의사설이래. 합의래. 근데 약관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냐고. 근데 문제가 뭐죠? 진짜 우리가 법률행위는 원칙대로 따라가지고 내가 내용을 몰라서 내가 이걸 인정 못하겠다. 나는 몰랐다 해버리면은 계약이 무효거든. 합의가 없잖아. 불합의잖아. 불합의. 그러면 여러분 이 보험계약이란 게 이게 체결되겠습니까? 안 되지. 지금 수십만 수백만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말 해버려. 그냥 밀어버려. 알겠어요? 그냥 문 떼버린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이 말입니다. 자,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무슨 말이죠? 알았다고 봐야 된다 이거야. 이제 알겠죠? 자, 이 약관의 구속력을 미치는 근거를 의사설, 계약설, 합의설을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하면서도 몰랐다. 일일이 몰랐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알았다고 보는 거야. 알았다고 보는 거야. 이래 밀어버려. 알겠죠? 안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나는 몰랐다. 그래서 합의가 없다. 계약은 무효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 보험계약이 체결되겠습니까? 안 돼. 아시겠죠?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혼자 공부를 하면요. 이런 이제 해석이 물론 이게 되는 분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거야. 강사의 도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논리대로 합니까? 합리적인 행동을 몇 번 할까? 저는 합리적인 행동을 몇 번 안 합니다. 몇 번 안 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자, 내가 있잖아요. 짬뽕 먹어야지. 지금 짬뽕 먹고 무지 좋아하는데 짬뽕 먹어야지를 계속 내내 생각해서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제 중국집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짬뽕 시키려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짜장이 딱 와가지고 옆 사람이 짜장을 딱 뜨는데 냄새가 확 오는 거야. 스멜. 와. 짜장 주셔야 한다니까. 짜장 주셔야 한다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내 짬뽕 먹어야지 했는데 그 냄새 한번 확 오는 바람에 짜장 시킨다. 그 짜장 왜 먹고 오는 것도. 알겠죠? 이봐. 그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 논리, 합리 아니야.
우리가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실적으로요, 감성적인 거로 내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여자분들 보세요. 자, 백화점에 옷 사러 갔는데, 네가 딱 마음에 드는 거 살려 했는데, 바로 옆에 누가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싹 입고 지나가죠. 그건 안 사. 안 사. 이게 사람이야. 안 사.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살려고 하는 거 누가 입고 다니죠? 싫은 거야.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알아놓으라고. 이 팔레트 지지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밀어붙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다만 이거 있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한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구속력을 배제된다. 됐죠? 자, 요것도 우리가 최근 기출인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별약정 우선에. 자, 개별약정 우선. 자, 여러분,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요것도 민법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약관 관련해서 개별약정. 자, 여러분, 교통신호등이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수신호합니다. 자, 교통신호등이 법이고 경찰관의 수신호. 어느 게 우선한다? 경찰관의 수신호. 개별약정 우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관의 내용은 교통신호등. 근데 경찰관의 수신호가 뭐다? 개별약정 우선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사자치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사자치법이 뭐냐면 자치야, 자치. 자, 자치가 뭡니까? 그렇죠. 스스로 규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다. 이게 자치죠. 스스로 규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다가 자치입니다. 자치, 이 자치, 그리고 자율. 여러분, 이 자치나 자율이 같은 말인데 이 자율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이 인간이 대단한 게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칸트도 그랬잖아요. 그죠? 독일의 대철학자. 인간의 자율. 이 자율이란 게 뭡니까? 스스로 규율을 딱 정해놓고 그에 따른다고. 굉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인간들은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규율을 딱 정해놓고 그에 따른다니까. 한마디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한다.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이 그렇게, 짐승들은. 맞죠? 약육강식이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 자, 육식동물이, 자, 아유, 이제 어떻게 내가 잡아먹어. 야, 너무 잔인해. 나는 이제 초식, 이제 풀만 먹고 살 거야. 어떻게 막 잡아먹어. 야, 그리고 고기는 몸에 안 좋대. 이런 게 아니야. 아닙니다. 그죠? 짐승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걸 참죠. 하고 싶지만 다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 그래. 사람은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죠. 근데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그걸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래. 와닿습니까? 이렇게 봐. 또 법 공부잖아. 다 그렇습니다. 법이 뭐 다르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일상이 다 법과 관련되는 거야. 맞죠? 할 수 있는데도 자제를 해야 돼. 그게 사람이야. 근데 할 수 있다고 막 해버리죠. 남용을 하죠. 권리 남용이야. 할 수 있다가 자유는 권리. 그리고 막 해버리죠. 남용, 권리 남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 자율의 자율. 굉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사자치. 이 자율은 뭐냐면, 이 조직 기업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요,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말해요. 알겠죠?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야.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조직과 활동에 관한. 자,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야. 근본 규칙.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회사 같은 데서 정관 이래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정관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라 그러는데 과연 이거는 기업에만 쓰는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관이란 말은 기업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만 쓰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정관은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정관이 뭘까? 국가죠. 그러면 국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 뭐죠? 헌법이야. 헌법. 대한민국 헌법.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동창회 모임에 규칙이 있잖아요. 동창회 수첩에 보면 앞에 있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 그죠? 그것도 정관이야. 회칙, 정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 동창들은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조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회원은 누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임원은 어떻게 정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회비는 얼마를 납부하고 언제까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한마디로 조직의 활동,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 다 정관이고 뭐다? 가장 큰 정관은 헌법입니다. 헌법.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정관 이런 말을 쓰죠. 여기 바로 정관. 정관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자치법이야. 상사자치법. 그러면 상사자치법은 이거는 뭐다? 여기에 법원이 되냐? 당연히 법원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 만약에 상사 분쟁이 생기잖아, 회사에서. 자, 회사관계 소송이 생기면은요, 재판장, 판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정관 가져오세요, 그래. 정관 제출하라 그래. 그리고 정관 딱 펴놓고 이제 재판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법은 판사님이 다 갖고 있거든. 다 안다고. 그러니까 법은 판사님이 다 안다고. 법원은요, 법원이 다 알아요. 대한민국 법과 관련된 법률, 법령 이런 거는 판사님이 다 아니까 법은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은 회사가 갖고 있죠. 판사님이 정관은 모르잖아. 그걸 가져오란다고.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할 때마다 법률과 정관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우선되는 거는 당연히 법률이죠. 여러분, 당연히 상위법이야. 제일 큰 법이 뭡니까? 최고법은 헌법, 법률, 이렇게 보는. 그 다음에 정관. 아시겠죠? 이거요. 정관. 정관은 여러분, 자,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또 알아볼까요? 자, 이 판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요, 설명을 하자면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첫 시간이지만은 좀 빡실 수 있는데, 자, 법에 대해서 한번 흠뻑 빠져보자고. 우리가 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자, 읽어볼까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 사단법인의 정관이 이래 나와 있지만은, 자, 우리가 회사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영리법인이라 그래. 영리법인. 그리고 사단법인의 두 가지를 했죠. 우리 민법할 때 했습니다. 사단법인은요, 민법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 사단법인이 되면 큰일 나. 그거는 민법이 아니고 바로 회사입니다. 그거는 상법에서 규율 한다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민법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여러분 절대 영리 없어. 여러분 재단법인은 본질적으로 영리 재단에게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단은 반드시 비영리입니다. 아시겠죠? 왜요? 그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재단은 재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없습니다. 영리라는 거는요, 그 재단이나 사단, 단체의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가 영리야. 근데 구성원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법할 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는 게 없다고요. 사원이라는 게 없다고. 사단의 구성원, 사원이라는 게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놓을 게 민법에서의 법인은 두 가지.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반드시 비영리거든. 그러면 영리 사단법인이 바로 상법에서 배우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 같은 거 판례를 하더라도요. 사실 상법 판례, 회사법 판례가 자꾸 막 나와. 엄밀히 말하면 그게 뭐다? 민법 판례는 아닌데 어쨌든 나와. 원리는 같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한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헌법 같은 걸 한번 보세요. 헌법 같은 것도 생각해봐. 국민이 바뀌었다고 헌법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알겠죠? 쉽게 말하면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요. 예, 한마디로 태어나고 죽고 국민이 바뀌었다고 바뀌지 않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단의 구성원이 있잖아요. 사단의 구성원이 사원이거든. 여러분 사원도 대리, 신입 사원할 때 그 사원이 아니야. 여러분 요 법에서 사원은요. 사단의 구성원입니다. 오너입니다. 오너.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를 말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를 말합니다. 사원이 절대 말단 사원은 신입 사원이 아니야. 그거는 직원이고 알바라 그래 알바. 알겠죠? 법의 세계에서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 오너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의 구성원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국민이 바뀌었다고 헌법이 바뀌고 헌법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바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이 정관을 만든 사람이 바뀌고 나갔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나는 따라서 정관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구성원의 변동의 유무에 불구하고 여전히 정관은 효력이 있고 기존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그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법이라는 거야. 이제 드디어 나오죠? 자치법규. 이 법이라는 겁니다. 법.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법하고 이제 계약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자, 법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인데, 여러분, 크게 말하면, 자, 요 법도 사실은 계약이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법은요, 공동체의 약속이야. 공동체의 약속. 그래서 법은요, 공동체의 약속이고, 자, 이 계약은 이제, 여러분, 이제 좁혀서 말하면은, 여러분, 자, 당사자 간의 약속이 돼요. 당사자 간의 약속. 자,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 모두의 약속과 당사자가 그 두 사람 간의 약속은 의미가 좀 다르겠죠? 두 사람 간의 약속은 자기들끼리만 지키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구속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동체의 약속은 뭐죠? 모두에게 구속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모두에게 구속력이 미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공동체의 약속,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 자, 이렇게 좀 알아놓으세요. 물론 광의로 말하면은요, 법도 계약입니다. 결국 약속은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좁게 말하면 두 개로 분류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말하는 자치법규로 보는 게 타당하다. 자치법규, 그죠? 법이라는 거, 법. 자치법규, 법이라는 거죠. 법이. 자치법규. 자, 이 법규란 단어는 여러분 행정법에서 이제 쓸 때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시험은 아니잖아. 참고로 법규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봐봐. 법규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게 이게 바로 법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법규 사항이다 그러면 무서운 거야. 한마디로 국민을 갈굴 수 있고 그리고 이 법규에 저촉되면 법원이 재판으로 해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법규 사항이래요. 법규. 법규가 바로 구속력이 미친다 말이죠. 예, 법규. 그러니까 이 자치법규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된다 이거죠.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치법규는 법이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의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 그렇죠. 결국에는 법이기 때문에 뭐다? 결국 법규 해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법규 해석으로. 자, 이거 두 가지는 뭐죠?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다?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먹어준다 이 말이야.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야. 당사자 간의 약속은.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안 그렇다 이거죠. 법규 해석입니다. 법규 해석. 됐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 그럼 뭐 법규 해석의 입장으로 해석한다. 법규 해석의 방법에 대해 말은 뭐라? 바로 뭔 말이다? 재판장이 법원이 판사가 법규의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 말이야. 판사님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당신들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가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무섭죠?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당사자 간의 약속인 계약이면은 이른바 아까도 말했지만 강행 규정이 위반되지 않으면 사적 자치가 보장이 되죠. 그럼 사적 자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의사의 법이 의사의 판사님이 구속된단 말이야. 당사자들이 의사의 판사님이 구속되겠죠. 당사자 의사야 존중하니까 법률행위니까 맞죠? 그런데 법규 해석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요 구성원들이다 사원들이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다 따르지 않는다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너네들 자기들끼리 말할 때 어떤 사정이 있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아시겠죠? 무서운 말이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법규 해석의 방법을 하겠다. 이 말은 뭐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에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봐. 바로 이거잖아. 한마디로 너네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오른쪽입니다 하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뭐다? 아니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왼쪽이면 왼쪽이야. 이제 아시겠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하는 일은 자 우리 판례를 보는 거, 법을 보는 자세, 법을 대하는 태도 이걸 제가 알려드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잖아요. 보고 막 줄만 쭉쭉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여러분 이제 고수가 돼야 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법을 좀 갖고 놀도록 제가 알려드릴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 된다? 그거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방에 갔더니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죠 옛날 전통 방식을 고수한대.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한마디로 여자가 잘못하면 남편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끼리는. 막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요. 남편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요. 막 감금하고요. 막 폭행을 휘두르도 돼? 혼내도 돼? 한마디로 남편에게 되는 처에 대해서 징계권이 있다. 이게 말이 돼? 여러분 헌법에 반하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거 뭐야? 가정폭력이야. 폭행이고 범죄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요. 아이고 판사님 우리 마을에서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이 말. 자기들끼리 여러분 다 허용되고 용납이 된다. 그게 돼? 이때 판사님이 아유 그래요. 예, 아유 이 마을에서는 예 한마디로 여자분들이 그죠 엄마나 뭐 여자분들이 말을 안 들었거나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징계 막 때려도 되고 그게 다 되는군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랍니까?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지. 그 가정폭력이고 폭행이고 범죄지. 맞죠? 위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정관이 번듯하게 이래 있는데 사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웃긴 거야. 자 결론. 가장 높은 게 최고법이 뭡니까? 법 단계설에서 그죠? 하위법은요. 상위법에 절대 반하면 안 됩니다.
헌법을 발하면 안 되죠.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뭐다? 그렇죠. 만약에 정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자기들이 뭐죠? 그렇지.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고. 여러분 사원총회 결의가 자기들이 정관보다 더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와닿죠.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기본적 의미 내용을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하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 구성의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뭐죠? 그거는 만국 개소리다 이 말이야. 너네들끼리 하는 개소리다 이 말입니다. 아, 여러분 개소리 표준어입니다. 이 개소리는 절대 쌍욕이 아닙니다. 진짜 찾아보세요. 개소리는요, 예, 한마디로 헛소리, 다른 표현인데 요거 표준어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학자님들도 그런 말 쓰더라고. 개소리다. 진짜 개소리입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기들끼리 그러면 돼? 말도 안 되지. 그럼 정관이 미쳤다고 있습니까? 법이 미쳤다고 있고 헌법이 왜 있냐고. 알겠죠?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잘 알아봐야 돼. 쉽게 말하면은 자, 공동체의 약속인 규범인 법을 한마디로 다수가 의사로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딱 맞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법을 왜 만들어?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요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 법을 보는 거, 법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판례를 읽는지, 됐죠? 이렇게 항상 내가 7시간에 이걸 꼭 합니다.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요 판례를 가지고 꼭 언급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밑에 우리가 교과서 보면 상사적용법규가 나오자 순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상사자치법이 제일 먼저라 그랬죠. 물론 조심해. 여러분 상사자치법이 정관인데 정관의 그 자체가 강행 규정에 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지. 정관의 강행 규정에 반하면 안 됩니다. 보너스로 히로뽕을 뭐 몇십 킬로 준다 그거 미쳤단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정관은 뭡니까? 우리는 무슨 결의 같은 거 할 때마다 대표이사 멋대로 한다. 그거 안 돼. 다수결의 방식을 취해야 되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 위반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상사특별법 아까 말했죠. 자본시장법 맞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전이에요. 지금 우리 상법. 그리고 이제 상관서법 그리고 민사자치법 그 다음 민사특별법. 예, 바로 민사특별 뭐야? 우리 내내 했잖아. 문법 할 때 그죠?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거 했죠. 이런 게 다 민사특별법. 그리고 이제 민법전인데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요 민법은 법원이라서가 아니라 뭐다? 하다 안 되면은 상법에 법원이 없으면은 하다 안 되면 결국 민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좀 더 하면 좋은데 어쨌든 뭐 첫 시간에 그죠? 첫날 첫 시간에는 OT도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 판례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늘었네. 예, 우리 1강은요. 자, 첫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제2강 기업의 인적 요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